제가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왜 나랑 같이 놀았던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볼까? 얘는 천재일까?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걸까? 그리고 왜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근데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궁금하고 궁금증을 간직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질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찾은 답이 뭐냐면 2주 전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목욕하다가 이렇게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목욕탕에서 찾아낸 것처럼 목욕하다가 갑자기 찾아내서 막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적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학창 시절에 왜 나는 같이 놀았던 아이는 나보다 좋은 대학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안 보는 곳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안 보는 곳에서 정말 공부해서 잠 안 자고 공부한 애들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공부 안 해요. 나랑 같이 놀기만 했어요. 근데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저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이렇게 음악을 트는데 거의 24시간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 엘리오 모리코레라고 있어요. 영화 음악을 많이 만든 러브 어페어나 넬라 판타지아 이런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있는데 80이 넘은 작곡가인데 그분은 앉아서 작곡하지 않아요. 보통 앉아서 작곡하잖아요. 음표 그리고 뭔가 작가들이 앉아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 엉덩이 힘으로 쓴다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미련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막 과장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앉아서 쓰거나 앉아서 작곡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 마감을 정하고 어떻게든 끝내는 사람. 근데 마감을 정하고 끝낸다는 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도 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 작품이 내가 봤을 때 충분해야지 줄 수 있는데, 그래야지 완벽해질 수 있는데, 이미 정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겠지 하면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근데 저는 31번째 책을 쓰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가 안에서 충분하다 생각하면 이제 준 거예요. 마감은 이제 정하지 않아요.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그거 아니까 저한테 마감을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써야지 더 좋은 작품이 나온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괴테도 역시 전 괴테를 되게 좋아하는데 괴테도 마찬가지로 전문 베테의 슬픔 4주 만에 썼거든요. 서서 썼어요. 앉아서 쓰지 않고 독서도 서서 했고. 왜 서서 했을까를 질문해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서서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다리 힘이 세서 이렇게 서서 쓴 게 아니고 서서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1년 동안 책 한 권을 쓴다면 11달 동안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내 머리에서 이미 끝난 것을 손으로 옮겨 적은 것 뿐이죠. 그게 바로 저는 일상에서 저랑 같이 놀지만 공부 잘한 이유는 일상에서 그 애들은 공부하고 있었어요. 노는 게 공부인 거예요. 노는 것과 생각하는 거 연결을 시켜서 자기 학습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공부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는 그 시간에 나 몰래 시간 빼서 잠 안 자고 공부한 애들. 그 애들 아마추어고.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또 하나 질문이 왜 같은 대학에 갔는데 어떤 애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어떤 애는 실패할까? 그러니까 앉아서 어떻게든 공부 해낸 아이는 또 사회에 나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울 게 없으니까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 나처럼 놀면서 공부했던 아이가 사회에 나오면 또 잘하게 되는 거예요. 놀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하냐면 저도 24시간 글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24시간 잠 안 자고 내 시간 아껴서 내가 글 쓰고 사색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아는 아이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저는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면이 단단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감과 자존감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는데 자신감은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거고 자존감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자존감이 무너졌어. 이거는 애초에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존감 무너지지 않거든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니까. 자신감이 무너진 거겠죠. 자신감은 내가 오늘 책을 써서 책을 파는데 오늘은 100권이 팔렸어요. 그러면 내일 200권 팔렸어요.
200권 팔리면 자신감이 늘으면 많이 올라가죠. 많이 팔렸으니까. 50개 팔리면 50권 팔리면 또 떨어지고. 이게 자신감. 세상이 주는 거니까. 나한테 사주는 거니까. 근데 나는 내가 이미 충분히 만족해서 그걸 써냈어.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니까. 네, 그것도 매우 여기에 있는 질문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다 거의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아이의 장단점, 전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부모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 물어보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결국 그거는 부모가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을 가면 바닷가로 캠핑을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게임기 갖고 가죠. 부모님은 안주랑 술을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바다를 보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저기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바닷가까지 와서 게임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는 바닷가까지 와서 술 먹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시에서 먹는 술과 바다 앞에서 먹는 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게임도 방 안에서 하는 게임과 바다를 보면서 하는 게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제 또 바다 앞에서 게임을 해보겠어요? 네가 이렇게 애가 게임을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집 안에서 할 때하고 여기서 할 때하고 기분이 어떠니? 뭐가 달라? 그 다른 것을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줄래? 설명을 잘 하고 나면 이제 그걸 한번 글로 써봐. 그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이 게임하는 순간을 네 일상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 네 기억이 영원히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을 자극하면서 그거를 책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 그림으로 해봐. 아니면 스케치 정도면 스케치로 해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괴테를 10년 넘게 연구했는데, 괴테가 처음에는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높여갔냐면 스케치와 기록이에요.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을 떠났어요. 37살 때 새벽 4시에 자기 생일날 떠났는데, 떠나면서 그때 이탈리아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을 37살 떠나서 18개월 동안 여행했는데, 그 책을 완성해서 세상에 내놓은 게 80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거는, 어떻게 43년 동안 그걸 잊지 않았을까? 여행 기록을? 우리는 어제 뭐 먹은지도 다 까먹었잖아요. 지난해 뭐 어디 여행 간 것도 까먹는데, 그 괴테는 여행 간 곳의 풍경과 벽돌 하나에 생긴 색깔이 다 기억했어요. 그 기억한 힘이 어디 있냐면 기록과 스케치예요. 괴테가 한번 이탈리아 기행을 떠나서 한 역 앞에서 그 역에 대한 느낌을 남기고 싶어서 스케치를 선택해서 스케치 종이와 연필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앞 풍경을 바라봤는데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50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50시간 동안 자기 영감이 찾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우리가 있을까? 우리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50시간 동안 아이를 관찰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10분 쳐다보고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부모 자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왜 느끼지 못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아이한테 한 1년 365일 정도 비난을 주고 딱 하루만 사랑을 줘라는 거예요. 그럼 딱 하루만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맨날 비난했는데.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1년 내내 사랑을 주면 그걸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스케치와 기록을 좀 많이 이렇게 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록이 어떤 거냐면, 메모와 기록은 굉장히 달라요. 메모는 이미 세상에서 정해놓은 지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베끼는 거죠. 근데 기록은 그 지식에 내 생각을 더해서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 저걸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고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다. 이거를 적어놓고 그 밑에 꼭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의식 수준이 될 테니까.
의식 수준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아이가 이런 것을 봤더라. 그럼 나중에 또 훗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들춰보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또 다시 또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괴테는 평생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남겼고 베개 옆에 항상 잠잘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니까 어느 날은 괴테가 너무 이렇게 자기 영감을 급하게 적으니까 자꾸 종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부드럽게 써진 연필과 가장 부드러운 종이를 옆에 놓고 계속 기록을 남겼거든,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괴테가 남긴 모든 작품의 그 근원이 될 수 있겠죠. 괴테는 뭐 그 기록과 스케치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스스로 발견한 것 같아요. 스스로 키워나갔고. 그래서 아이한테 메모장과 연필만 주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과 사색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자꾸 좋은 해결책을 엄청 많이 내놓는 건데 사색은 딱 한 가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부모 인문학 수업을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든 케이스는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딱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사색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걸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적소가 아니면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게 이국종 의사 있잖아요. 이국종 의사님이 중학교 때 한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보건증을 들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6.25 참전 군인이라서 그 증만 있으면 이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다 거절했던 거예요. 다 거절했었는데 한 병원에서 한 의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증을 본 다음에 어린 이국종 중학생 이국종한테 넌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술 취해서 누워있는데 아빠가 자랑스럽겠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딱 그 적재적소에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그 이국종 의사한테 이런 삶의 원칙이 생겼죠. 사람은 돈 낸 만큼이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 한마디가 생긴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지금 이국종 의사를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 인문학 수업을 읽어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섭과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이것도 만약에 아이한테 아이를 보면 짜증날 때가 화날 때가 있잖아요. 애가 왜 이럴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질문은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해. 명령은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가 명령인 거죠. 우리가 계속 질문할 수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거고 명령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2013년도인가에 발리나 강수진을 인터뷰해서 어떤 책을 제가 프로듀싱 했는데 제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가서 2주 정도 강수진 씨를 2주 정도 인터뷰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강수진 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저한테 어떤 새로운 답도 기대하지 마세요. 워낙 인터뷰를 너무 많이 했었고 뭐 모든 방송이 다 나왔고 뭐 기사도 몇백 개씩 나왔잖아요. 뭐 질문을 몇천 개 받아봤겠죠. 늘 똑같은 질문. 어떻게 세계 최초가 되셨나요? 뭐 아시아 최초, 세계 최초, 동양인 최초.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최초를 되게 좋아해요. 그 동양인 최초. 근데 강수진 씨는 동양인, 서양인 이런 거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나눠서 질문하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완전히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른 답을 다 찾기 위해서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질문할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를 해서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그 책을 제가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완성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이 책이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강수진은 그냥 노력의 아이콘이잖아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또 더 할 말이 있을까? 18시간 안 되면 19시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발견한 것은 강수진 씨가 처음 한국에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가서 어려웠을 때 군무 엑스트라에서 한 7, 8년 고생했을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강수진 씨가 발레단에서 그 숙소까지 가는 중간에 숲이 있거든요. 숲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를 사색하는 의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사색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그분도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지금의 강수인 씨를 만들었죠.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한 거죠. 이길 수 있을까? 했으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성향인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일 수 있는 표현력이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강수진 씨의 손끝과 발끝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모여드는 그 발레 애호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수진 씨는 얼굴을 가려도 이게 강수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손끝과 발끝에서 이미 자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제가 만난 모든 대가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사색을 했어요. 그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5년 이상 하루 4시간 사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사색하는 습관을 통해서 아이의 일상도 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사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 할 테니까.